밤늦은 귀갓길, 대교 아래를 지나는 기석의 차,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 기서가, 기서가. 노숙자 무리 속 한 여자가 바닥을 기며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인지 차에 내려 들으려고 하는 찰나 기석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으라고! 악을 쓰며 뿌리치는 기석. 더 큰 해를 당하기 전에 도망치려 차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노숙자 여인은 바로 20년 전 이혼한 전부인이었던 거죠. 나야, 미연이야. 기석은 미연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전부인의 모습.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믿지 못할 진실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인데 누르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오늘의 기막힌 사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한기석은 오늘도 강남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반포대교의 야경이 보이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경영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50대 중반 사업가로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삶이죠. 중견 건설자재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함도 있고 통장에는 제법 두둑한 돈도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현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5년 전 아내 정미연이 집을 나간 뒤로 줄곧 이런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돌아오겠거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정에 연락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기석은 결국 미연이 자신을 버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여자 결국 날 버린 거야. 내가 성공하고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실증 난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분노했고 그 다음 1년은 서운했으며 이제는 그저 무덤덤해졌습니다. 아니, 무덤덤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즘 기석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식사를 해결하고 7시 반이면 회사로 출근합니다. 오전에는 회의, 오후에는 서류 검토, 저녁에는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대개 밤 11시가 넘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우면 금세 잠이 들지만 그 잠은 깊지 않습니다. 자주 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다시 잠듭니다.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말을 잘 못하십니다. 기석이 손을 잡으면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뭔가 말하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뿐입니다. 기석은 어머니 손을 꼭 쥐고 말합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 눈빛은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연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일 겁니다. 기석은 어머니께 미연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미연을 얼마나 아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 아직 기석이 말단 사원이던 시절에도 미연은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손수 만들어 챙겨드렸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미연이가 진짜 효녀다. 내가 복 많은 놈이야. 하지만 이제 미연은 없습니다. 기석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끔 회사 후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30 중반의 젊은 직원들은 기석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릅니다.
그들 앞에서 기석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합니다. 야, 너희도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여자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렇게 농담처럼 던지지만 정작 본인 마음속에는 쓴맛만 남습니다. 밤이면 기석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있곤 합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배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가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마시기도 합니다. 한 캔, 두 캔, 세 캔. 취기가 오르면 조금은 잠들기 쉬워집니다. 기석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돈은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겉만 멀쩡한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남아있는 빈자리가 불편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커피를 타놓았던 기억, 밤늦게 들어오면 현관불을 켜두고 기다리던 모습, 주말 아침 함께 시장에 가던 그 시간들. 이제는 다 사라진 일상이지만 기석의 몸은 아직도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석은 가끔 생각합니다. 미연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아니면 혼자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동시에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석은 그 감정을 애써 눌러 담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오늘도 기석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거실에는 기석 혼자만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기석은 거래처와의 저녁 약속을 마치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좀 더 마신 탓에 머리가 약간 무겁습니다. 창문을 내려 찬바람을 쏘이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쯤 됩니다. 청담대교를 건너려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뀝니다. 와이퍼를 최대 속도로 돌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기석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 아래쪽으로는 어둑한 공간이 보이고 그곳에 비를 피해 모여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기석은 평소처럼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호등에 걸려 차를 멈추는 순간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기석아, 기석아. 기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누가 자기 이름을 불렀나?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은 걸까? 신호가 바뀌었지만 기석은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석은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기석아.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였을까? 기석은 뒤척이다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소파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기석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부장이 뭔가를 물어봤지만 기석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기석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퇴근길 기석은 이상하게도 또 청담대교를 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른 길로 가는데 오늘은 무의식 중에 핸들을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다리 위에서 속도를 늦추고 아래쪽을 내려다봅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다.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들이 골판지 위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습니다. 기석은 차를 세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냥 지나쳤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확인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석은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청담대교 근처를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석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리 아래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쓰레기 냄새와 소변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기석은 코를 막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 기둥 아래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젊어 보이는 사람도 눈에 띕니다. 기석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둘러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건지 본인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기둥 뒤편에서 한 여자가 바닥을 기며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때로 새까맣게 뒤덮여 있습니다. 여자가 기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기석아, 기석아. 기석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는 계속 기어왔고 마침내 기석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기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 기석은 발을 빼려 했지만 여자의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기석아, 나야. 나. 여자가 고개를 들어 기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고 입술은 갈라져 있습니다. 기석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익습니다. 아니, 익숙합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눈매와 입술 모양은 분명 나야. 미연이야. 여자가 간신히 말을 내뱉었습니다. 기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연? 정미연?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럴 리 없어. 기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기석은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기석은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문을 잠그고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미연이 아니야. 기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미연이라면? 만약 아내가 저렇게 된 거라면? 기석은 고개를 흔들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다리 아래 풍경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석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리 밑에서 자신의 발목을 붙잡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까맣게 때가 낀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갈라진 입술, 그리고 그 목소리. 나야, 미연이야. 기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기석은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회의 중에도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기석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여자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석은 결국 다시 청담대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다리 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노숙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한 중년 남자 노숙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여자 노숙자 중에 밤마다 남자 이름 부르는 분 계신가요? 남자는 기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 말하는 거요? 저기 기둥 뒤에 맨날 혼자 있어요. 그분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말도 잘 안 하고 사람들하고도 안 어울려요. 근데 밤마다 기석이라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남편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남편이 돈 많은 사람이래요. 기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다른 노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여자가 한 번은 정신이 좀 든 날 말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강남에 큰 집 있고 회사 운영한다고. 근데 자기는 남편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다나 뭐라나. 기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지키려고요? 노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기가 뭔가 나쁜 일을 대신 뒤집어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횡설수설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여자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기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나쁜 일을 대신 뒤집어 썼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기석은 감사 인사를 하고 기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더기를 뒤집어 쓴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미연아. 기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기석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미연입니다. 미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석아, 정말 너야?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너 왜 이렇게 됐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연이 손을 뻗어 기석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기석아, 미안해. 난 널. 미연의 말은 흐느껴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연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만지지 마. 더러워. 무슨 소리야, 미연아. 기석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왜 집을 나간 거야?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었어? 기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목소리가 안 나와. 미연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등을 두드려주려 했지만 미연은 손을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나 괜찮아. 그냥 가줘. 제발. 미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기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가라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가라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기석을 휘감았습니다. 너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날 버리고 떠나더니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는 거야?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너를.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꼼짝 마. 기석은 일어서서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기석은 핸들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을 지키려고 뭔가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기석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석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미연이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든 걸 알아내겠다고. 기석은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미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석은 며칠 동안 미연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미연을 보면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슬퍼해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 기석은 술을 몇 잔 마시고 다시 청담대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내려가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닥불, 노숙자들, 그리고 기둥 뒤에 웅크린 미연의 모습. 기석은 미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미연아, 나야. 미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기석아, 왔구나. 미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기석은 주머니에서 빵 몇 개를 꺼내 미연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얼마나 굶었어. 미연은 빵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기석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나한테 말해줘. 왜 집을 나간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연은 빵을 삼키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아, 미안해.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기석은 미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날 지키다니? 무슨 소리야?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년 전 회사에 문제 있었잖아. 그때 기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년 전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기석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확실히 회사가 위기였습니다. 부실 시공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었죠. 그때 너 때문에 힘들었잖아. 밤마다 술 마시고 회사 망할까봐 걱정하고. 미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난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미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해봐, 미연아. 난 그 사람들한테 갔어. 내 대신 내가 책임지겠다고. 미연의 고백에 기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미연이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윤상호. 그 사람. 윤상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상호는 기석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동업자였습니다. 형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5년 전 부실 시공 문제가 터졌을 때 윤상호는 갑자기 회사를 떠났습니다. 모든 책임을 기석에게 떠넘기고 사라졌습니다. 윤상호가 뭐라고 했어?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거래를 제안했어.
내가 모든 걸 뒤집었으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기석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가 감옥 가는 것보다 내가 대신 가는 게 나았어. 너는 꿈이 있었잖아. 회사를 키우고 싶어 했잖아. 기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넌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거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말하면 넌 막았을 거잖아.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기석은 미연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 그 뒤로는?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옥은 안 갔어. 윤상우가 날 속인 거야. 기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속였다고? 미연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명의로 온갖 서류를 만들어서 빚을 떠안게 만들었어. 수억 원이 넘는 빚이었어. 기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넌 도망친 거야?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너한테 피해 줄까봐. 난 그냥 사라졌어. 휴대폰도 버리고 흔적도 없이. 미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살았어? 기석이 물었습니다. 미연이 어둠 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 일용직 일도 하고 공사장에서 청소도 하고. 근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기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상우, 그 인간이 미연을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기석을 지키려던 미연을 이용해서 모든 걸 빼앗은 거였습니다.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기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미연이 기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석아, 이제 됐어. 난 괜찮아. 무슨 소리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기석이 소리쳤습니다. 넌 지금 이 꼴이 됐는데 괜찮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후회 안 해. 미연의 말에 기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미연아. 기석이 미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연은 처음엔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기석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석이 흐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됐다니. 기석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내가 널 지킬 차례야. 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상우 그 자식 절대 용서 안 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미연이 기석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석아, 괜찮아. 이제 그만. 하지만 기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기석은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은 회사로 달려가 5년 전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실 시공 사건 당시의 계약서, 자금 흐름, 그리고 윤상우와 주고받았던 문서들. 시간이 흐를수록 기석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장부를 보던 기석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직전 회사 자금 중 수억 원이 명의가 불분명한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인은 다름 아닌 정미연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석은 당시 회사 회계사였던 이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미연이 명의로 된 계좌, 그거 누가 만든 거야? 이 과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 전무님이 직접 처리하셨습니다. 사모님 도장도 윤 전무님이 가져가셨고요. 기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석은 서류를 더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부실 시공의 실제 책임자는 윤상호였습니다. 자재를 빼돌리고 부실한 자재로 대체한 것도 윤상호의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에는 정미연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미연이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린 거였어. 기석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상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윤상호는 현재 제주도에서 고급 리조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빼돌린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기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그날 저녁 기석은 다시 미연을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담요를 챙겨서 갔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에 도착한 기석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기둥 쪽으로 다가가자 미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연아. 기석이 달려가 미연을 안았습니다. 미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입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신 차려. 기석이 미연의 뺨을 두드렸지만 미연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노숙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부터 쓰러져 있었어요. 아침부터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기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을 업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미연을 태우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엑셀을 밟으며 기석은 계속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미연은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열의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노숙 생활을 오래 했고요. 의료진은 재빨리 미연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기석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줘. 기석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기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기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폐렴이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기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방치된 상태라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기석이 간청했습니다. 의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세요.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기석은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비용은 상관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석은 유리창 너머로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링거를 맞고 있는 미연. 온갖 장비에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미연아, 버텨줘. 제발. 그날 밤 기석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2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미연,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준 따뜻한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기석은 얼른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기석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기석아. 미안해. 미연이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이제 내가 널 지킬 거야. 반드시.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상호 그 자식,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미연은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기석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 일은 부장에게 맡기고 오로지 미연 곁을 지켰습니다. 링거를 맡고 있는 미연을 보며 기석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윤상호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일주일 후 미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많이 돌아왔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석은 미연 곁에 앉아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다 알아냈어. 윤상호가 널 어떻게 이용했는지.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석아, 그냥 잊어줘. 잊을 수 없어.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자식이 너한테 한 짓을 내가 어떻게 잊어? 내 명의로 빚을 만들고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웠어. 그 돈으로 지금 제주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아, 나한테 힘을 줘. 윤상호를 법정에 세울 거야.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을 세상에 알릴 거야. 미연이 고개를 들어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 물론이야. 기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변호사도 선임했어. 5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할 거야. 그리고 내 명의로 만들어진 모든 서류가 위조라는 걸 증명할 거야. 미연이 기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기석아. 며칠 후 기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인 강 변호사였습니다. 한 대표님,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사모님 명의로 된 계좌와 서류들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도 본인 동의 없이 사용된 정황이 있고요. 그럼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이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등 여러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석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회계장부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윤상호가 자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장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윤상호를 법정에 세워주세요. 일주일 후 기석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상호를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기석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5년 전 제 아내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곧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가 노숙자로 전락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배신과 음모.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윤상호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주도에 있던 윤상호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곧 검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윤상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장부,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당시 회계사의 증언까지. 윤상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 달 후 기석은 병실에서 미연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윤상호 전 부사장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은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석아, 정말 해냈구나. 기석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연아. 재판에서도 반드시 이길 거야. 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흐릿한 시력이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기석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기석은 미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연아, 내가 미안해. 5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너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연이 기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저녁 기석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 미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기석은 그 사실도 모르고 미연을 원망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미연이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기석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상호를 확실하게 처벌하고 미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기석은 어머니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석이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연이 찾았어요. 많이 아팠는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어머니는 기석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셨습니다. 기석은 어머니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곧 미연이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녁에 미연 병실로 돌아온 기석은 미연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연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기석은 미연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느다란 손이지만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연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 이제 둘은 함께였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남편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은 아내, 그리고 그녀를 배신한 동업자. 이 사건은 이미 세간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휠체어에 앉은 미연을 밀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연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시력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앞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법정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를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윤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석이 형님처럼 따르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미연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윤상호는 기석과 미연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상호에 대한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연도 기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5년 전 피해자 정미연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억 원을 횡령했으며 부실 시공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건강까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윤상호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미연 씨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당시 회계사의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도장을 가져갔으며 피해자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언입니다. 재판장이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정미연 씨, 증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기석이 미연의 휠체어를 밀어 증인석 앞으로 갔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계좌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윤상호 씨가 제 남편을 살리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면 회사가 망하고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제가 책임지면 남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호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명의로 수억 원의 빚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고 저는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밑에서 살았습니다. 윤상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기석이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법정 경위가 기석을 말렸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피고인, 다시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제주도 부동산 구매 내역입니다. 정미연 씨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과 시기, 금액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윤상호는 입술을 떨며 침묵했습니다. 변호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해 횡령한 돈으로 제주도에서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거리에서 노숙하며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기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은 윤상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상호, 당신은 내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회사를 일으켰고 힘들 때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당신이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당신 말을 믿고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우리 부부의 삶입니다. 20년을 함께한 우리 삶을 당신이 산산조각 냈습니다. 윤상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제 아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미연은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윤상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끌려나갔습니다. 기석과 눈이 마주치자
윤상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기석은 미연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 믿습니다. 미연이 휠체어에서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석은 미연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연아, 이제 곧 끝나. 미연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기석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기석과 미연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미연이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활 치료 덕분에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력도 조금 나아져서 기석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상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기석은 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연도 떨리는 손으로 기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마저 빼앗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윤상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3억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석은 미연을 꼭 안았습니다. 미연아, 해냈어. 우리 해냈어. 미연이 기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5년 만에 찾아온 정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상호는 고개를 떨군 채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법정을 나가기 전 윤상호는 기석과 미연을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선 기석과 미연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제 아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인정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잘못한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연의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2달 후 미연은 요양병동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죽을 끓여와 직접 떠먹여주고 저녁이면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미연의 걸음걸이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기석은 미연과 함께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기석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연이가 왔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5년 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못하시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기석도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미연이가 돌아왔어요. 우리 다시 함께 잘 살 거예요.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과 미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기석이 미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저기 보여? 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어. 다음 달이면 퇴원이래. 그때 함께 집으로 가자. 미연이 기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이잖아. 내가 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집. 이제 함께 돌아가자.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석이 미연을 꼭 안았습니다. 미연아, 나를 지키려고 모든 걸 버린 너에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더 늦게 알아봐서.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내가 알아봐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둘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환한 보름달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기석과 미연은 손을 꼭 잡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기석이 말했습니다. 응, 다시 시작하자.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꽉 맞잡혀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고 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였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함께 맞는 새벽이었습니다. 과거의 오해는 기다렸다는 듯 빗물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둘은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미연이 기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기석은 미연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있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있는 골목길 이야기였습니다.